여러분은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인도에서는 결혼을 개인의 결합을 넘어 집안과 집안, 신과 신의 만남으로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의식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신성한 의식의 지참금, 쉽게 말해 돈이라는 가장 세속적인 것이 오가는데요. 특히 최하층 계급 여성들은 이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오늘은 형편이 어려워 사회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지참금 없이 결혼하자는 달콤한 말로 환심을 사 무려 32명의 여성들의 목숨을 빼앗은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작자 모한 쿠마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도 카르나타 카주. 인도 남부에 위치한 카르나타 카주는 인도 IT 산업의 중심지인 벵갈루루가 속해 있으며 2025년 기준 약 6,10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사건이 바로 이곳 카르나타카주에서 일어났죠. 아니타 반제라. 당시 나이 22세. 아니타는 카르나타카주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그녀는 평생을 함께할 남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아니타의 가족은 아니타의 결혼을 위해 이미 예물까지 준비해 두었지만 마땅한 신랑감이 나타나지 않아 마음을 졸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남자가 이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공립학교 교사로 지참금도 요구하지 않고 아니타와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직업도 좋은데다 지참금도 바라지 않는다니 아니타는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입니다. 2009년 6월 17일 아니타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27만 루피 상당의 예물을 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아니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족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요즘 무슬림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치는 얼빠진 여자들이 많아요. 어디서 무슬림 놈팡이 하나 물어 도망친 거 아니에요? 아니타의 가족은 자기 가족을 모욕한 경찰에 화가 나 같은 힌두교인 약 150명을 모아 경찰서를 에워싸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죠. 경찰은 그제야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섭니다. 6월 18일 아니타의 집에서 약 160km 떨어진 하산의 한 버스 정류장 화장실에서 숨진 여성이 발견됩니다. 바로 아니타였습니다. 그러나 아니타가 집을 나갈 때 가지고 갔던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결혼 예물과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죠. 부검 결과 사인은 청산가리 중독이었습니다. 아니타를 발견했을 당시 화장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나 다툼의 흔적 같은 건 없었습니다. 부검인은 아니타 스스로 청산가리를 먹은 것 같다고 하죠. 단순 가출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경찰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해본 경찰은 수상한 번호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니타가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상대가 있었는데 아니타의 가족도 모르는 번호였죠. 해당 번호는 마디 캐리에 살고 있는 스리드 할이라는 남성의 번호였습니다. 경찰은 스리드 할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스리드 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 그 번호를 쓰고 있는 건 그의 누나 카베리 망쿠였죠. 하지만 카베리는 2009년 3월 17일 이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이 카베리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해보니 그녀 역시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화번호의 주인은 푸사파라는 여자였는데 그녀 역시 실종 상태였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다니 범죄 조직이 연관된 인신매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나갑니다. 푸사파 역시 매일 연락하던 특정 번호가 있었고 그 번호도 비누타라는 여성이 사용하던 번호였죠. 비누타 역시 실종된 상태였으며 그녀의 행적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의 여성이 사라졌고 사라지기 전 모두 연락을 주고받았던 상대가 있었으며 그 상대는 바로 실종된 또 다른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니타와 카베리, 푸사파 비누타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경찰은 아니타, 카베리, 푸사파 비누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이 연결고리의 끝을 추적해 나갑니다. 경찰은 비누타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여성을 그리고 그 여성과 연결된 또 다른 여성을 찾는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총 20명의 실종 여성을 찾아냅니다. 여성들은 모두 실종되기 전 이전에 실종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여성들의 심카드가 모두 한 휴대전화에서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심카드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식별번호를 알아낸 후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찾아냅니다. 데칼라카트에 사는 다누시라는 아이가 해당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는 삼촌이 휴대전화를 줬다고 이야기하죠. 경찰은 다누시의 삼촌 모한 쿠마르가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모한은 학교를 이미 오래전에 그만둔 상태였죠.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한이 바로 아니타의 약혼자였습니다. 경찰은 제일 처음 아니타의 약혼자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수사했지만 모한이 아니타와 그녀의 가족을 만났을 당시 가명을 사용해 아니타의 가족이 경찰에 제공해준 정보로는 아니타의 약혼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타의 약혼자가 휴대전화의 주인이라니. 경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경찰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입니다. 그러던 중 수미트라라는 여성 재단사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죠. 6월엔가 모한이 어떤 여자랑 하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모한 그 사람 좀 이상해요. 4년 전에 자기가 농장 관리인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었다니까요. 당연히 전 싫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와서는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경찰은 모한을 꿰어내기 위해 수미트라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모한에게 지금 연락해 결혼하겠다고 해요. 그럼 그자가 만나자고 할 거예요. 경찰의 예상대로 모한은 엄청 좋아하며 수미트라와 당장 만날 약속을 잡죠. 2009년 10월 21일 수미트라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주위는 이미 수십 명의 사복경찰이 에워싸고 있었죠. 잠시 후 모한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미트라 쪽으로 걸어옵니다. 경찰은 재빨리 모한을 제압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를 체포합니다. 마침내 인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무시무시한 연쇄살인마가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한의 체포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애먼 사람을 잡아다 죄를 덮어 씌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모한은 평소 온화하고 무척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죠. 특히 모한의 아내는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성실한 사람이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주변인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받는 그가 진짜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모한 쿠마르, 1963년 4월 6일 출생. 그는 카르나타카주 닥시다 칸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한에게는 2명의 남자 형제와 1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일용직 노동자로 여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죠. 모한이 10살 때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가버리고 이날 이후 아버지와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모한의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들 모한이 계속 공부에 나갈 수 있게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모한 역시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합격하죠. 개천에서 용난 모한은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1984년 11월 모한은 닥시다 칸나다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체육교사로 부임합니다. 인도에서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신뢰와 권위를 얻으며 꽤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집니다. 결혼 시장에서도 인기 많은 직업 중 하나죠. 특히 시골이나 문맹률이 높은 곳에서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모한은 늘 근면성실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1987년 24살이 된 모한은 18살의 메리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아내와 종교적 문제로 결국 이혼하게 되는데요. 모한은 메리를 힌두교로 개종시키려 노력했지만 메리가 끝내 거부에 실패하고 말죠. 1992년 모한은 두 번째 아내 만주라와 재혼합니다. 곧 둘 사이에 2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모한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한은 아내 만주라 몰래 스리데비라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녀와도 2명의 아이를 낳죠. 모한은 만주라와 스리데비가 서로의 존재를 모르게 철저히 두 집 살림하며 완벽한 남편, 자상하고 다정한 아버지를 연기하죠. 2000년 두 집 살림으로도 성에 안 찼는지
아니면 한 여자한테 만족하고 살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건지 모아는 또 동료 교사에게 치근덕댑니다. 동료가 모아의 구애를 거절하자 불쾌하다며 동료를 강으로 밀어버리죠.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어부들에 의해 여성은 구조돼 목숨을 건지지만 이 일로 모아는 살인미수로 체포돼 교도소에 구금됩니다. 법정에서 모아는 거짓말로 자기가 한 일을 포장하죠. 저 여자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걸 제가 거절했더니 죽자고 쫓아다니는데 아휴 말도 마세요. 골치 아파 죽는 줄 알았다고요. 하도 쫓아다녀서 신랑이 하던 중에 자기 혼자 강에 빠진 거예요. 제가 민 게 아니라고요. 모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납니다. 한 달 남짓 교도소 생활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데요. 이때 모아는 교도소에서 청산가리에 대해 알게 됩니다. 청산가리는 중독되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죠. 주의가 필요한 위험 물질이지만 인도에서는 청산가리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킬로그램당 250 루피 정도로 가격도 싼 편이죠. 모아는 청산가리의 존재를 머릿속 깊이 각인시킵니다. 한 달 후 다시 사회로 돌아온 모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잦은 지각과 불성실한 태도로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게 되고 결국 해고당하고 맙니다.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하니 다시 취업하려 하지만 살인미수로 구금됐던 일 때문에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죠. 모아는 자존심 때문에 아내에게 학교에서 쫓겨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집을 나옵니다. 어찌어찌 가족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정작 문제는 돈이었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모아에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모아둔 돈은 빠르게 바닥났고 조급해진 모아는 돈을 벌기 위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오랜 궁리 끝에 그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죠. 결혼 예물. 그래, 결혼 예물을 이용하는 거야. 인도에서 지참금은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에게 현금이나 보석, 가전제품, 자동차, 집 등을 주는 관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참금이라는 게 변질되면서 여성의 생존까지 좌우하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버렸죠. 이에 인도 정부는 1961년 지참금 금지법을 제정하고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으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하층 계급 여성들은 이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일도 빈번하죠. 그럼 까짓것 결혼 안 하면 그만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도에서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불완전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은 가족에게 짐이면서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모아는 이 점을 노려 형편이 어려워 결혼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대가로 최소한의 예물만 받기로 하고 여성들을 유인해 청산가리를 먹여 죽인 다음 예물을 빼앗는 거죠. 모아는 타깃 여성을 선정하는데 나름의 원칙을 세웁니다. 첫 번째, 결혼을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최하층 계급 여성. 두 번째, 결혼 정년기에 못생긴 여성. 모아는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여성을 타깃으로 삼는데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가난한 가족이 딸이 없어졌다고 생계를 내팽개치고 찾으러 다닐 리도 없고 신고한다고 해도 최하층 계급 여성의 실종에 경찰이 신경도 쓰지 않을 테고 최악의 경우 시신이 발견된다고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의 죽음에 가족 말고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모아는 청산가리를 대량 구매한 후 버스 정류장 등을 돌아다니며 마땅한 상대를 물색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공무원이나 교사라고 속이고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여성에게 접근하죠. 여성은 모아의 매력적인 직업과 품이 있고 우아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아과 여성은 결혼을 약속하죠. 그리고 모아는 여성과 함께 그녀의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큰 지참금도 필요 없다는 모아의 모습에 여성의 가족은 그를 믿고 신뢰하게 되고 여성은 가족이 자신의 결혼을 위해 준비해준 목걸이, 귀걸이, 팔찌와 같은 귀금속과 약간의 돈을 가지고 모아를 따라 나섭니다. 모아는 여성을 데리고 여성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역 근처 모텔에 묵으며 여성과 관계를 맺죠. 그리고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임신하면 여성에게 흠이 될 수 있다며 피임약이라고 속여 청산가리를 먹게 하죠. 모아의 꿰매 넘어간 여성은 약을 먹고 사망합니다. 여성이 사망한 걸 확인한 모아는 여성이 가져온 예물과 돈을 챙겨 달아난 후 금은방 등의 예물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죠.
돈을 손에 넣은 모아는 자신의 두 아내에게 생활비라며 돈을 나누어 줍니다. 모아는 이후에도 지역신문 결혼 광고란, 결혼 중개인, 지역 축제나 종교 행사 등을 통해 여성들을 만납니다.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신분을 속여 거짓 직업으로 여성들과 여성들의 가족에게 환심을 산 뒤 직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승낙받죠. 이후 혼인을 빙자해 여성들과 잠자리한 후 버스 정류장, 공중 화장실, 모텔 등에서 속여 약을 먹게 만들고 여성들이 사망하면 금품을 갈취하는 시기였죠. 모아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가끔 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이를 꾸민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죠. 피해 여성들이 버스 정류장, 공공 화장실, 모텔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시신이 누군가에게 발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여성의 몸에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로 결론을 내리죠. 게다가 피해 여성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집안 출신이다 보니 누구도 그녀들의 죽음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아는 신분을 바꿔가며 2005년 3명, 2006년 4명, 2007년 3명, 2008년 2명, 2009년 8명을 살해하죠. 5년 동안 최소 20명의 여성이 모아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아니타의 가족이 사람들을 모아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그대로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아의 악행은 계속되었겠죠. 해당 사건은 주요 언론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일제히 장식합니다. 경찰에 체포된 모아는 범행을 극구 부인합니다. 그는 누구도 살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경찰은 모아의 집에서 다량의 청산가리 분말, 피해 여성들의 휴대전화와 심카드, 위조 신분증과 명함, 금은방에서 예물을 팔고 받은 수십 장의 영수증을 발견하죠. 또한 아직 다 처분하지 못한 피해 여성들의 목걸이와 귀걸이 등도 함께 발견됩니다. 모아의 체포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은 이는 모아의 두 아내였습니다. 자상하고 다정했던 남편이 두 집 살림도 모자라 연쇄살인 말하니 명백한 증거 앞에 모아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그는 사실 32번의 결혼을 했고 32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모아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검찰은 확인된 20명의 피해 여성권에 대해서만 기소합니다. 2013년 12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모아는 검게 머리를 염색하고 가지런히 빗질을 한 채 나타나죠. 상의 주머니에 펜을 꽂고 단정히 앉아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법정에선 그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존 진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그 여자들이 저와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전 못생겨서 싫다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모아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모아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혼인을 빙자해 가장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다. 이는 당연히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며 아니타, 수나나다, 리리베티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모안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모안이 곧장 항소하죠. 2017년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모안의 형은 종신형으로 감형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죠. 아직 17건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해 법원은 모안에게 한 건의 사형을 선고하고 15건의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푸사파 살인 혐의로 다시 한 건의 종신형이 추가되죠.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은 여성이 결혼해야 완성된 인생을 산다고 여기는 인도에서 여성의 의무이자 숙명인 결혼을 돈이 없어 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비열한 자라며 인도에서 가장 냉혈한 연쇄살인마 모안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인도 정부는 청산가리 구매 규제를 강화하고 경찰이 실시간으로 실종자를 검색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죠. 모안은 현재 교도소에서 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